제 손녀가 죽을 뻔했습니다. CNN 생방송에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앵커 앤더슨 쿠퍼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카메라 너머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떨리게 했어요. 한국 서울의 한 마트 앞에서 거대한 투견이 제 5살 손녀를 향해 달려들었거든요. 눈이 핏발이 서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는 완전히 미친 개였어요.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악몽 같은 기억이었어요. 제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3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고 저도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60대 몸으로는 뛰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때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정말 끔찍하셨겠어요. 가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앵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35년간 신경과학자로 살면서 인간의 뇌와 인지 능력을 연구하면서도 그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눈앞에서 위험에 처했는데 제 지식도 제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투견이 엘라 바로 앞 2m까지 와 있었어요. 아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였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카메라가 더욱 가까이 클로즈업되면서 제 눈가에 맺힌 눈물 방울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그 개가 나타난 거예요. 앵커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개였나요? 어떻게 나타났죠? 진돗개 백호였어요.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맹견이라고 확신하며 멀리 피해 다녔던 바로 그 개 말입니다. 그 개가 제 편견과 무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스튜디오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과연 그 극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샬롯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서 35년간 신경과학자로 일했죠.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알츠하이머와 치매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학회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자였어요. 은퇴를 앞두고 딸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딸이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서울 외곽 고급 빌라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급한 성격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은 마치 암호 같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뉴욕보다도 더 바빠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폰과 IT 기술의 발달, 깔끔한 지하철과 도로 인프라까지. 하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미성숙해 보였죠. 특히 감정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보다는 직감과 전통, 그리고 관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 사각지대도 곳곳에서 목격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선진국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시설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을 텐데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동물 복지와 관리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를 무척 사랑해요. 미국에서도 레브라도 2마리를 15년간 키웠거든요. 맥스와 루비라는 이름이었죠. 둘 다 강아지 때부터 체계적인 사회화 훈련을 받았고 공공장소에서도 완벽하게 통제되는 모범적인 반려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 키우는 문화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들, 제대로 된 행동 교정 훈련 없이 그냥 방치되는 상황들. 심지어 대형마트나 식당 앞에 개를 밧줄로 묶어두고 쇼핑하러 가는 모습까지.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딸에게도 여러 번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이라면 공공장소 출입 제한이나 개의 기질, 테스트, 사회성 검사를 다 거쳐야 하는데 여기는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요. 딸은 엄마, 한국은 미국과 문화가 달라요. 여기만의 방식이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제 걱정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손녀 엘라가 걱정됐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예측 불가능한 훈련 안 된 개들과 마주칠 상황이 두려웠죠.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동물 안전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관리 규정도 엄격한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 보였어요. 여기서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겠다.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 제가 중얼거리면 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기 사람들도 다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요. 그리고 한국의 개들은 미국과 달라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서구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그 모든 착각과 무지를 깨닫게 해준 건 바로 옆집에 살던 하얀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옆집에는 백호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에 날카로운 호박색 눈빛을 가진 개였죠. 덩치도 제법 컸어요. 어른 남성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였고 몸무게도 3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건 공포였어요. 저건 완전한 맹견이야. 백호의 주인은 김철수라는 50대 중반의 조용한 남성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면 백호를 데리고 근처 대형마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항상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목줄을 채우고 마트 입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 단단히 묶어두고 30분 정도 쇼핑을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기만 했어요. 백호는 묶여있는 동안 한 번도 짖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고요함마저 불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목줄이 튼튼해도 그런 큰 개가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 앞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만약 목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 지나가던 누군가가 실수로 건드려서 흥분하면,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자극하면 어떡하지? 딸에게 노골적으로 불안감을 토로했죠. 한국은 동물 복지 시스템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 저런 대형견을 공공장소인 마트에 데려와서 묶어두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이야? 미국이라면 동물학대 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야. 딸은 제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 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개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서 가능한 한 어디든 함께 데리고 다녀요. 혼자 집에 가둬두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아이들 말이야. 제가 반박하면 딸은 백호는 정말 순한 개예요. 동네에서도 착하기로 소문난 개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백호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한 개라고 말이죠. 특히 엘라와 함께 마트에 갈 때마다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호가 묶여있는 마트주 출입구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저게 눈빛 좀 봐. 너무 날카롭고 예측불허야. 저런 눈으로 사람을 째려보는 게 정상이야? 언제 공격성을 드러낼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백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모습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엘라, 할머니 말 잘 들어. 저 하얀 개 근처로는 절대 가면 안 돼. 위험해. 알았지? 제가 손녀에게 단단히 일러주면 엘라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백호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저 강아지 정말 예쁘지 않아요? 털이 하얗고 푹신해 보여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과학자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편견과 선입견에 철저히 사로잡힌 주관적 해석에 불과했어요. 백호는 그저 조용히 주인을 기다리며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 모든 행동을 위협과 경계의 신호로 잘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일부러 찾아보기도 했어요. 진돗개 공격 사건, 대형견 관리 논란, 맹견 등록 의무화 같은 검색어로 말이죠. 완전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딸과 함께 엘라를 데리고 동네 이마트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치 생필품도 사고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도 사주려고 했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벚꽃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트 앞 광장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북적였죠. 엘라는 분홍색 헬륨 풍선을 들고 마트 앞 넓은 광장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풍선을 하늘로 던지고 받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봐요. 풍선이 날아가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트 앞은 항상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며 노인분들은 벤치에 앉아 손자들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일상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호였어요. 마트 입구 자전거 거치대에 평소와 같은 두꺼운 가죽 목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꼬리를 살짝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즉시 불안해졌습니다. 엘라, 저리 가면 안 돼. 저게 근처로 가지 마. 하지만 아이는 신나서 광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백호와 2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백호는 정말 순해요. 딸이 제 팔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몇 번 보니까 정말 착한 개더라고요. 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죠. 가끔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딸, 우리 저쪽 입구로 들어가자. 저개가 있는 쪽 말고. 제가 제안하자 딸은 제 걱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엘라도 데리고 저쪽으로 가죠. 엘라는 아직 백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는 풍선에만 집중하며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풍선이 구름이랑 놀고 있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장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라가 안전하게 놀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사서 집에 가는 그런 일상적인 토요일 오후 말이죠.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을까? 딸이 물어보자 저는 엘라가 좋아하는 파스타는 어때? 라고 답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대화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평화로운 마트 앞 광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끔찍한 사건이 곧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마트 뒤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였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인근 지역 보호소에서 3일 전에 탈출한 미등록 유기견이었습니다. 덩치가 백호보다도 1.5배는 더 컸어요. 그 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은 완전히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끈적한 하얀 거품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온몸의 털은 진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굶주림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투견이 비틀거리며 마트 앞 광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개가 있네. 주인이 어디 갔나? 좀 크긴 하네. 그 정도의 반응이었죠. 토요일 오후 마트 앞 풍경으로는 그리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투견이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는 마치 야생 늑대의 울음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저게 좀 이상한데?
한 중년 남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아픈 건 아닌가? 투견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앞다리를 벌리며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게 무서워요. 한 아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투견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자신의 적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죠. 쇼핑 카트들이 넘어지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가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엘라. 제가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광장 한복판에서 분홍 풍선을 든 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혼란 상황에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너무 어려서 도망가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투견의 시선이 엘라에게 고정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혼자 그 자리에 서 있는 작고 약한 존재. 포식자의 본능이 작동한 거였어요. 투견이 직선으로 엘라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일직선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미친 듯이 뛰어가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최소 30m는 되어 보였어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60대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리였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도 모두 자기 가족을 챙기기 바빴어요. 각자 자신의 아이들을 안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남의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너무 갑자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바로 뒤에서 엘라, 엘라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도 저와 마찬가지로 거리상 절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단단히 묶인 채로 목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목줄 때문에 목이 조여서 숨이 막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목줄이 너무 짧았습니다. 엘라까지는 정확히 5m가 모자랐죠. 그 절망적인 거리 때문에 백호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었어요. 백호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뒷다리로 땅을 잇는 힘껏 박차고 온 몸무게를 목줄에 맡겨 당겼어요. 목에서 컥컥하는 숨막히는 소리가 계속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줄이 목을 파고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투견이 엘라 바로 앞 3m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1-2초면 닿을 거리였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헬륨 풍선을 놓쳐버렸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 순간이 마치 엘라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 돼. 안 돼.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눈앞에서 끔찍한 위험에 처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투견의 날카로운 이빨이 햇빛에 번뜩였고 엘라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온몸의 모든 근육과 힘을 목 부분에 집중시키며 생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당겼어요. 목 주변의 근육들이 밧줄처럼 팽팽하게 붉어져 나왔고 혈관들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 튼튼하기로 소문난 두꺼운 가죽. 목줄이 마치 종이처럼 찢어져 버린 겁니다. 목줄이 끊어지는 순간 백호는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얀 번개, 아니 하얀 미사일처럼 돌진했습니다. 5m라는 절망적인 거리를 단 0.5초 만에 날아가더니
투견과 엘라 사이의 공간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정지한 것 같았고 시간마저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 다음에 펼쳐진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투견이 이빨을 번뜩이며 엘라를 향해 최후의 공격을 가하려는 바로 그 찰나 백호가 공중에서 몸을 180도 비틀며 투견의 옆구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두 마리 개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자동차 충돌음 같았어요. 투견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충격에 크게 비틀거리며 옆으로 3미터나 밀려났어요. 하지만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백호보다 1.5배나 더 컸고 근육질의 탄탄한 몸통과 강력한 턱 힘을 자랑하는 투견의 대명사였거든요. 비틀거리긴 했지만 금세 균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백호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두 마리 개가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이 콜로세움에서 생사를 건 결투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마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전례 없는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천 년 동안 진도에서 맹수들과 싸워온 야생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죠. 마치 베테랑 전사의 침착함 같았어요. 투견이 참을성을 잃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거대한 몸을 공중으로 날려 백호를 완전히 짓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투견이 점프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묘하게 한 발짝 비켜서며 정확히 투견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투견의 앞다리가 땅에 닿아 착지하는 바로 그 순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묘한 타이밍에 백호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목덜미 정확한 급소 부위를 한 입에 물고는 진돗개 고유에 물고 비트는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수백 년 동안 진도에 거친 자연환경에서 생존하며 진화한 진돗개만의 독특한 전투 기술이었어요. 투견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투견이 넘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재빨리 몸을 빼면서 다시 한번 완벽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더 덤벼보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백호의 모든 움직임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과 허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계산해서 공격하는 거였어요. 마치 무술의 고수나 훈련받은 특수부대원 같은 정교함이었습니다. 투견이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백호의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명백히 주춤했어요. 백호는 엘라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저리 가. 백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낙고. 위험 있는 으르렁거림을 보내자 투견이 분명히 뒷걸음질 쳤어요. 몇 번 더 허세를 부리며 위협하려 했지만 이미 백호의 절대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려 결국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는 패배를 인정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백호는 투견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뒤를 돌아 엘라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괜찮다. 안전해졌어라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목줄이 끊어진 백호의 목 주변에는 선홍색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가죽 목줄을 억지로 끊으면서 목 피부가 깊게 베이고 찢어진 거였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다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5년간 합리적인 과학자로 살면서 이런 압도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35년간 과학자로 살면서 늘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백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넌 이 나라가 가진 무언가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목줄을 끊으면서 목 주변이 깊게 베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아픈 기색도 없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위협으로 느꼈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사실은 보호 본능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백호의 상처를 보며 더욱 흐느꼈습니다. 내가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엘라를 구해줬구나. 그런데 나는 널 몰라봤어. 엘라는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손가락 한 마디 다치지 않았어요. 온전히 백호 덕분이었습니다. 딸이 달려와서 엘라를 확인했어요. 엘라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이는 무서웠지만 다행히 멀쩡했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그런데 백호가 구해줬어요. 엘라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5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백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말이죠. 끊어진 목줄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 튼튼한 가죽 목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으로 치면 사슬을 끊는 것과 같았어요. 그것도 자신이 다치는 걸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리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백호는 원래 그래요. 동네 아이들을 정말 잘 지켜줘요. 저희 아이도 한번 백호가 도와준 적 있어요. 진돗개는 정말 충성심이 강한 개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백호를 믿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돗개라는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의 개 키우는 문화와 훈련 철학에 대해서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크고 사나운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개였어요. 특별한 훈련 없이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스마트폰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 대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던 거예요. 백호가 목줄을 끊고 뛰어가는 장면부터 투견을 물리치는 순간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자마자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진돗개가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첫 시간에 10만 뷰,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진짜 영화 같다. 저런 개가 진짜 있구나. 한국 개들 정말 대단하다. 목줄 끊는 거 진짜야?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한국 언론사들이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조선일보에서 연락드려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해외 언론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CNN 긴급 뉴스팀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뷰가 가능하신가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CNN 아틀란타 본사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어요. 평생 TV에 나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죠. CNN 스튜디오는 정말 컸어요. 거대한 조명이 제 얼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손이 얼음장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떨렸어요. 프로듀서가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박사님, 전 세계 5억 명이 시청할 예정입니다. CNN 역대 최대 관심을 받는 휴먼 스토리예요. 앵커 앤더슨 쿠퍼가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미국 신경과학자가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30분 동안 계속됐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백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35년 경력의 신경과학자로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맹견이라고 단정했던 그 개가 제 손녀의 생명을 구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백호는 어떤 개였나요? 한국의 진돗개였어요. 투견이 제 손녀를 공격하려는 순간 백호가 자신을 묶고 있던 목줄까지 끊으며 뛰어들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앵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과학으론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진 생명의 기적이었어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 전체가 박수로 터져나왔습니다. 프로듀서가 제게 달려와 말했어요. 박사님, 방금 역사를 만드셨어요. 전 세계가 한국과 진돗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뉴욕 타임즈 일면을 백호가 장식했어요. 더 도그 댓 브로크 히즈 CHAIN to save a child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슬을 끄는 개라는 제목이었죠. 워싱턴 포스트, BBC, 심지어 일본 NHK까지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전 세계의 심장을 뒤흔든 거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세계 각국의 언론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국 BBC, 독일 DW, 일본 NHK, 심지어 프랑스 TVO까지. 저는 매번 한결같이 솔직하게 제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감정적이고 시스템이 미숙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따뜻한 감정과 인간적인 문화가 사람을, 그리고 개를 구한다고 확신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견종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혼과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이런 제 말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만 이룬 나라가 아니라 깊은 정서와 철학을 가진 문화적으로 성숙한 국가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말이죠. 저는 예정된 한국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백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한국의 개 문화와 사람들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백호의 주인 김철수 아저씨와도 깊은 우정을 쌓게 됐어요. 박사님, 한국에서는 개를 단순히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로 보지 않아요. 진짜 가족의 한 구성원이죠. 김씨 아저씨가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백호도 우리 집 막내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든 함께 다니는 거고 가족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특별한 훈련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미국에서는 전문 트레이너에게 맡겨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아저씨는 온화하게 웃으셨어요. 별다른 전문 훈련은 없었어요. 그냥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을 뿐이죠. 진돗개는 원래 그런 개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천성이고 본능이거든요.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상식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위적인 훈련보다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과학자인 제게는 믿기 어려웠지만 현실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국 진돗개의 철학과 교육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레이션도 맡았고 백호와의 만남 과정도 재현했죠. 방영 후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동물학자와 행동과학자들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듀크 대학교에서도 특별 초청 강연을 했어요. 편견을 넘어선 과학 한국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500석 규모의 대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35년간 신경과학자로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강단에서 말하자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했어요. 백호를 통해서 배운 거죠.
때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이론, 그리고 학문적 지식보다도 순수한 마음과 직관이 훨씬 더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과학적 방법론은 무의미한 건가요? 감정과 직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과학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과학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는 더욱 그래요. 겸손해야 해요. 지금도 매년 제 책상 위에는 백호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죠.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깊은 문화를 가진 곳인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매년 4월 15일, 그 운명적인 날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백호를 만나고 김씨 아저씨 가족과 시간을 보내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백호는 저를 보면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달려와요. 마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을 반기는 것처럼요. 엘라도 백호를 정말 좋아해요. 이제 10살이 된 엘라는 할머니, 백호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며 백호를 꼭 안아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그날 마트에서 보았던 건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깊은 신념과 철학이었으며 한나라의 진심 어린 문화와 정신이었어요. 백호와의 만남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꾼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슴 깊이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문화가 백호 같은 기적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라는 걸 말입니다.